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다들 건강하십니까? 불교 심리학 벌써 몇 강을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충고도 저한테 해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도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모두가 좋다,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저 역시 수행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책과 또 여러분의 충고와 또 조언의 말씀도 또 감사하게 듣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 심리학이 어느 방향으로 또 노선을 살짝 바꾸고 뭐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 저는 이 카메라 앞에 서고 우리 스태프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시간만큼 저는 정말 행복하다는 말씀은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상천외한 질문도 많이 있고 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또 그러게 그런 거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하고 저도 역시 고민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도 아주 재밌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말 안 듣는 분 많죠. 말 듣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가족들이 제일 말을 잘 듣죠.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아니네요. 가족들이 제일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안 듣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가족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 또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서로의 말을 불신하고 가벼이 듣는다라는 이 사실 되게 아픈 현상인데요. 이런 모습이 제 생각입니다만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우리 저기 집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또 우리 자제분들, 내 큰딸은 이런 애야. 쟤는 맨날 저렇게 하다 용두삼이지 맨날 말만 앞서지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말들에서 상대를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말도 함부로 나가기도 하고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불화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도요.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결례의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요. 오늘 질문이 또 그거 같기도 해요.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른 19살 여고생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기대도 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생겨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저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유튜버로 돈을 벌겠다고 고집부리는 친한 친구를 대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대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인데 친구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과연 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리셨어요. 아주 생각이 깊은 이제 성인이 되셨죠? 네. 대한민국 이 입시 제도에서 1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몇 년 고행하셨죠? 그렇죠. 6년 고행하셨죠. 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12년 고행한다고 제가 얘기해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고생했다라는 말 같아요. 언제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입시라는 큰 짐을 벗어던지는 그런 날이 올지 저는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7, 18살 된 친구들이 저희 병원에 자주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목, 어깨 이런 데가 다 돌처럼 굳어서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고개를 숙여서 책을 못 본대요. 그래서 책을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고개를 들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입시 준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18살, 19살짜리
이 젊은 친구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울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하루에 20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는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오늘 불교심리학에 질문까지 주셨어요. 보니까 친한 친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친한 친구한테 조언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조언의 내용이 그 친구가 유튜버가 된다고 한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꿈이 유튜버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서 이제 발표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발표할 때 매주마다 제가 도각사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지금 벌써 200 몇십 회 매주 한 번도 안 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해달라. 우리도 1인 방송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스님들도 어떤 착각을 하고 계시냐면 유튜버 1인 유튜버를 하면 무조건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포교를 위해서 당연히 하시는 거고 또 온라인상의 법당, 기도를 위해서 또 유튜버를 활용하시는 분도 기획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떼돈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중학생은 어떨까요? 저는 이 불교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의 구조를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이거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할 거고요. 여러분도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불교 심리학이 100회, 200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옛날에 들었던 얘기야 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맞네, 저게 또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경이라는 것은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메커니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견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 그죠? 오늘 점심 괜찮았어요? 또 먹고 싶어요? 대답이 늦어요. 그건 이제 안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면서 이야 진짜 맛있네 그러면 맛있다라는 것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죠? 기억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라는 기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기억에 의지해서 다음 순간에 무슨 견해가 나오죠? 또 가야지. 또 가야지. 견해는 매 찰나의 견해는 무엇을 만들어요? 기억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견해에 의해서 쌓아놨던 기억은 그냥 기억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 정신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견해보다 더 강력한 게 제가 볼 때는 기억의 힘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견해는요 100% 기억의 노예예요. 그래서 기억이 어떤 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찰나의 견해가 그냥 일어나 줄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힘을 가진 건 바로 기억이거든요. 아우 정말 맛있었어 하는 기억이 들어가면 또 먹어야지 라는 견해가 나와요. 근데 먹어보니까 뭐 한 번은 먹을만 하네 그런 기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왜?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죠.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견해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자고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견해는 시간에 의하면은 언제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는 시간은 언제죠? 지금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는 견해가 일어나고 그 견해가 내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언제죠 또? 그것도 지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금을 지나서 기억에 쌓여 있는 것들은 다 어느 시기냐면 이거는 과거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나는 지금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과거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연꽃 있잖아요. 연꽃. 연꽃이 어디 펴요? 수면에 피죠. 이거 뭐예요? 이거 봐. 바로 알잖아요. 선 하나만 그어도 수면인 줄 알아요. 여기에 연꽃이 핍니다. 연꽃 같아요? 그렇다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연꽃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저저번 시간에 부처님의 사문유관을 설명하면서 동쪽을 얘기하면서 동쪽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경에서 동쪽은 무엇을 가리킨다? 동쪽은 우리 정신에서 기억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고요.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문유관을 할 때 부처님께서 계시던 카필라국에 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사문이니까 4개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쪽 문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동쪽은 우리 정신에 있어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기억. 이 기억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은 기억이다. 그러면 기억이 동쪽이니까 동쪽 문에서는 누굴 만나겠어요? 기억은 뭘 얘기하냐면 세월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기억의 능력이 없다면 나 초등학교 때 어디 학교 다녔고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고 고등학교 때에 의해서 나 여기까지 왔어. 이건 전부 다 견해예요, 기억이에요. 기억이에요. 기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우리의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은 세월이에요. 그러면 세월은 당연히 그렇지. 공부 잘하셨네요. 그래서 동쪽 문에서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뭐라 그랬죠? 남염부재라는 얘기 제가 해드렸죠. 이 우주를 4가지의 방향으로 부처님께서 4개의 세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남염부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의 중생들은 다 감각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거, 이거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의 수준들이 남쪽에 태어난다. 남염부재다 그랬죠. 그러면 감각의 방향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아픈 사람. 그래서 남쪽에서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칙대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도 법칙대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법칙이냐면 법칙을 거스르려는 법칙으로 살아요. 그래서 씨앗을 안 심고 과일을 따고 싶어하고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붙고 싶어하고 맞죠? 근데 부처님은 법칙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게 우리 정신의 구조고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설명하신 경전의 내용을 읽어봐도 누구의 얘기라고요? 내 얘기. 우리의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셨다 그러면 누구도 걸식하고 있다고요? 나도 걸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왜 내가 걸식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는 스승님들께, 큰 스님들께, 공부하시는 여러분 멘토나 어른들께 여쭤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차제거리 하셨대, 걸식하셨대, 사위성에 들어가서. 그러면 나도 사위성에 들어가서 나도 걸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문유관도 우리 정신의 구조와 똑같다. 그래서 동쪽은 기억, 당연히 노인이죠. 남쪽은 감각이니까 당연히 병자예요. 그러면 서쪽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분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분별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생각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징. 생각은 하자마자 그렇죠. 사라진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 생각 좀 안 하고 싶은데 스님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는 게 아니라 매 찰나 떠나고 있는데 자기가 자꾸 붙잡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첫 번째 특징은 사라진다. 그러면 분별의 세계에선 당연히 사라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굴 보겠습니까? 죽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은 뭐냐면요. 북쪽은 우리의 의지를 얘기해요. 제가 여기다 한문으로는 안 썼는데요. 수, 상, 여기는 행, 여기는 식. 이게 뭐예요? 수상행식? 오온이죠. 색, 수상행식.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막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안 어렵죠. 이해가 되죠? 예, 북쪽에서는 다 북쪽은 의지고 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수행자를 만나는 거예요. 수행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행자를 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당신께서 태자께서 동남 서문에서 보셨던 노인과 병자와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 저거 할래.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맞죠?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어요. 참 불교 심리학이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 같고 대충 뭐 농담 떠먹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자, 동쪽은 기억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기억의 모습은요. 아까 제가 세월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억은 순서가 있어요. 선후, 전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차를 타고 와서 우리 BBS에 도착을 해서 그 뒤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죠. 이게 순서대로 기억돼요. 그게 뒤섞여요.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순서대로 우리의 정신 속에 기억이라는 것이 마치 책의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씩 꽂히듯이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순서를 지키고 꽂혀요. 그러면 우리의 물질 세계 중에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순서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은 흐르죠. 흐름이라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의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덥고 살림이 우거졌었는데 그렇게 정말 쪄 죽을 것 같더니 어느새 이렇게 추워졌어? 이거는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변화를 느끼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억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 정신세계의 능력은 물질세계에선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전에서 물이 나오면 무엇으로 봐라? 기억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걸 공부함으로 해서 경에서 나오는 비유를 이해하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남쪽은 감각이라 그랬잖아요. 감각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의 눈, 귀, 코, 입 다 감각이죠. 근데 이 눈은 언제 눈의 존재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색깔을 마주했을 때만.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방에 들어가갖고 불을 켜거나 불을 켜지 않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정전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릴 때 이거 안 해봤어요? 깜깜한 밤에서 난 해봤는데 눈을 떠도 가만도 똑같아.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이것의 의미가 생기려면 반드시 눈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귀가 귀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막히는 줄 아세요? 색깔에 막히는 거예요. 보세요. 눈이 어디 막히나? 색깔이 없다면 우리는 막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색깔이 눈앞에 막혀야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맞아요. 소리는 내 귀의 힘, 이근이라고 합니다. 내 귀의 힘이 어딘가 듣는 능력이 어디에 막혔을 때만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냐면 소리에 가서 막혔을 때. 근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이거는 소리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막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안 들려. 다시 얘기해서 감각은 막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막히는 능력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아,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야, 부동산에? 아니야, 주식이야? 아니면 채권이야? 투자하셨어요? 하셨어요? 저하고 상담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많을 거예요. 어느 게 맞지? 어느 걸로 들어요? 어느 걸로 내 인생을 투자해야지? 분별하는 것은 밝히는 능력이에요. 아, 저기 안 보이는데 저게 뭐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때 뭐 하는 거죠? 저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밝힌다는 것은 무슨 힘? 불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지는 행위예요. 행위. 그죠? 행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문으로 바꾸면 지, 수, 화, 풍. 부처님께서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근본에 네 가지가 있다. 지, 수, 화, 풍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근데 그게 우리 정신하고 똑같이 배대되는 거예요. 수, 상, 행, 식과 지, 수, 지, 수, 화, 풍. 다 이렇게 제가 배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 흙, 불, 바람 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꽃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 선이 뭐라 그랬죠, 제가? 물이라 그랬죠, 물. 근데 이 연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물 속을 지나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흙에다가 내리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뿌리에서 줄기가 물 속을 뚫고 올라와서 수면에서 꽃이 펴요. 이게 불교의 상징 연꽃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를 했나요? 불경에서 꽃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 그렇죠. 생각을 꽃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제가 짜장면을 생각하면 짜장면이라는 꽃이 핀 거예요. 불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아까 견해와 기억을 얘기할 때 견해는 언제? 지금. 근데 저희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은 언제가 끝이냐고. 요즘에 그래도 한 80 넘을 때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인생의 끝은 지금이야. 너는 지금보다 1초 뒤도 살 수 없어. 아무리 오래 살아왔어도 그 오래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언제? 지금 여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울고 있으면 나 그동안 왜 살아온 거예요? 울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고생했어도 지금 내가 막 신나고 행복해. 그러면 그동안 고생 왜 했던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내 과거를 바꾸는 것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을 바꾸려고 안 하고 과거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하면 그동안 행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맞죠? 내 인생의 끝은 어디다? 지금이다. 근데 이 지금은 무엇의 끝이냐면 기억의 끝이에요. 지난 오랫동안 살아왔던 기억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맞죠? 그러면 기억은 뭐라고요? 물. 그럼 나 생각 언제 하는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수면은 물의 끝이죠. 물은 기억이라 그랬죠? 기억이 끝이 언제? 지금. 그러면 수면은 곧 무엇을 얘기한다? 지금을 이야기한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얘기하는 게 수면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 언제 한다 그랬어요?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꽃이니까 꽃은 어디에 펴요? 수면에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 꽃이 핀다는 것은 기억의 마지막 자리 위에 생각이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과거의 끝이고요. 생각은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수면 위에 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불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비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혼자 제가 뭐 대단해서 안 게 아니라 어른들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야, 이런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연꽃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내 친구가 앞으로 꿈을 얘기하는데 고3짜리 친구가 유튜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견해라고 하는 것은 나 유튜버 될 거야 라는 견해는 무엇 때문에 나오겠어요? 기억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정말 큰 문제를 이 친구가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5살부터 해요. 그 제가 아는 분이 대치동에서 과외를 하시는데 7세 고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 유치원을 7살 때 들어가는데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고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시를 치르기 위한 학원이 있어요. 그걸 5살 때부터 시작해요. 전 놀랐어요. 근데 그 과외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5살짜리한테 문제를 냈대요. 근데 무슨 문제를 그 5살짜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7세 고시를 위한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요걸 가르친 거예요, 얘를. 요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종이를 주고 추석이 알죠? 명절. 추석이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를 영어로 작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킹은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아니 써요, 그거를 5살짜리가. 그러니까 쓴대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쓴대요. 스펠링은 틀릴지 몰라도 쓴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이 친구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학교, 집, 학원, 집, 학교, 집, 학원, 집. 휴일도 없어요. 12년 동안 책상 앞에 앉혀놓고 12년 동안 넌 여기서 문제만 풀어. 문제를 푸는 기계를 만들어놔, 애들을. 그래놓고 나중에 이때쯤 돼갖고 묻습니다. 야, 너는 꿈이 뭐니? 장난합니까 지금? 얘가 뭘 해봤는데? 얘는 학교집, 학원집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애한테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면 아니 기억에 들어간 내용이 있어야지 견해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는 다른 거, 책상에 앉아있는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질문한 분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답을 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기억 속에. 아니 나가갖고 못을 한번 쳐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인데 라이터를 못 켜요. 한 번도 안 켜봤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21살짜리 병사가 사고를 쳐갖고 법당에 잡혀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불자래요 또. 그래갖고 저는 불자가 아니길 바랬어요. 근데 불자래요. 그래서 이제 헌병에서 데리고 와서 스님 얘 불자라는데 처벌하면 남잖아요 기록이. 그러니까 얘를 한 일주일만 법당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스님 좀 교육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 그러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왔는데 키가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왔으니까 법당에 살면서 뭘 해야겠어요? 빨래, 청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 이병이었어. 이병. 처음 들어온 거예요. 군종병한테, 걔가 병장이었는데 너 모르는 거 있으면 저 병장 군종병한테 물어보고 세탁기 돌리고 너 방 청소하고 해라. 이제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군종병한테 뭐 하고 있냐? 걔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탁실에 아까 빨래한다고 들어간 뒤에 못 봤대요. 갑자기 불안하잖아요. 야 빨리 잡아와. 그래갖고 저도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세탁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애가. 걔가 정신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멀쩡한 애예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세탁기를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나이가 21살인데. 세탁기 돌려보셨어요? 세탁기를 한 번도 안 써봤대. 너 그러면 집에서 빨래 누가 해줬어? 가정부가 해줬대. 그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장애우들은
몸이 불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죠? 그게 그분들의 고통이고 우리가 그걸 이해해 줘야 돼. 그 부분은. 근데 내가 볼 때는 너야말로 진짜 장애를 가진 것 같다고. 너는 팔다리가 멀쩡하고 똑같이 사유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젊음까지 갖고 있는데도 너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 부모님께서 너를 장애를 갖게 만드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가만히 있죠. 나이가 몇 살인데 세탁기를 하나를 못 눌러?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 녀석을 혼냈지만 그 녀석을 혼내야 될 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를 혼내겠어요? 부모를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뭐만 해?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대학만 가. 나머지는 다 내가 할게. 그래서 요즘에 대학 가면은 수강 신청도 엄마가 해준다면서요. 그리고 저기 새 학기 돼갖고 전화한대요. 엄마 강의실이 어디야 여기? 강의실을 못 찾는데. 강의실이 어디예요라고 묻지도 않아요. 강의실이 어디야?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진짜 바보가 돼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정말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꿈을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애가 꿈이요? 저는 꿈이 없는데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꿈을 정해야 되는 나이야. 야, 요즘 애들 큰일이다.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들어봤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못질이라도 해봐야 목수가 되고 싶다고 하고 나가고 자전거라도 타봐야 자전거 선수를 하겠다 그러고요. 나가서 저기 저 화초 분갈이라도 해봐야 화원 주인한다 그러고요. 뭐라도 해봐야 내가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뭘 하고 싶냐,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슬픈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한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대학만 가면 마치 인생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신중하게 정말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질문한 분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책상 앞에서 학교집, 학원집 했어요. 야 여기서 즐거움 어디 있죠? 이 전체의 인생, 12년의 인생에서 그 친구가 즐거워할 게 뭐가 있죠?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왜냐면 휴대폰이 없었어요. 제 아기 때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휴대폰도 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대화 안 해요. 앞에 친구를 만나도 같이 휴대폰을 보고 게임을 하지 대화를 하거나 밖에 뛰놀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물론 학원 가서 없기도 하지만 나가서 나가서 놀아고 내보내도 놀 친구가 없대요.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한 세대를 산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때나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아무 때나 가도 친구들이 있었고. 이런 인생을 사는 이런 아픈 학생들에게 즐거움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딱 하나 같아요. 뭘까요? 그렇지, 스마트폰. 이 친구들한테 즐거움은 스마트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게임이죠. 그리고 동영상 보고요. 오직 학교집 책상 앞에 앉으면서도 몰래 할 수 있는 즐거움 딱 하나. 뭐요? 스마트폰.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동영상을 봐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봐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휴대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꿈은 어디서 찾을까요? 그 친구들이. 휴대폰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꿈이 뭐냐? 그러니까 유튜버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 좋아서가 아니에요. 얘 말고는 본 게 없어요. 얘 말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사 스님이 이제 학교에 가셨는데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연대에 나오셨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물어보셨대요. 친구들한테. 야, 너는 왜 왔어? 너는 왜 왔어? 왜냐하면 이 스님은 나라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의대에 가서 뇌를 연구하거나 육체를 공부하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셨대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때 물어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돈 많이 벌려고?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너 왜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꾸역꾸역 6년을 다니시다가 결국 저희 큰 스님을 만나서 머리 깎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안 돼. 가서 의사 되고 와. 그래서 의사가 되고 다시 오셔서 머리를 깎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요. 근데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들이 만들었어요. 부디 불교 심리학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단 한 명도 틀렸다고 안 해.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스님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제 애들만 어떻게 그렇게 다 그래요. 요즘에 7세 옷이 아유 대치동에 강남엔 다 그래요. 다 안 그래요. 다 안 그래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다 안 그래요. 도각사에 유치원생 데리고 귀촌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치 정당,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말로 정당화를 자꾸 시키냐고요. 내가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요. 걔 적성 따윈 필요 없어요. 너는 무조건 이거 해. 왜? 내가 못했으니까. 또 나가서 자랑하려고. 이런 삶을 살게 하면서 꿈을 물어본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학생들이 나는 꿈이 유튜버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는 정확한 견해와 기억의 법칙에 의해서 본 거라고는 공부한 거 말고 플러스 유튜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견해가 기억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만들 수 있는 견해는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런데도 지금 교육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입시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또 이렇게 엉망으로 바꾸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심각성을 느끼신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정신의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는 견해를 내갖고 그게 싸우는 견해가 기억에 들어간 애는 웬만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욱해서 주먹이 먼저 나가요. 왜?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하는 애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아. 맞죠?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견해를 만듭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거는요. 어느 학원이 좋은지를 알아봐서 학원에다가 꽂아줄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견해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스님 뭐가 아름다운 견해예요? 맞죠? 그게 바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 심리학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름다운 견해라는 거, 다툼이 없는 상생과 화합의 법칙은 가르침은 오직 불교에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내 마음 편하지 하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편해지는 것이 이 세상을 밝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제가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그만큼 제가 간절하게 이 교육에 대해서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학생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새싹들이 목이 다 굳고 어깨가 굳어서 진통에 근육이완제를 먹으면서 학원을 다닌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너무 깜깜해 보여서 제가 막 답답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이 얘기죠. 근데 불경에 아주 멋진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벼력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의 비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부처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문에 고려대전경의 한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조마사가 뭐냐면 길들인다는 거예요. 뭐를? 또 그림을 그려드리죠. 이거 뭐예요? 예? 완벽하네. 더 이상 잘 그릴 수는 없어요. 뭐예요? 말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말이잖아요. 말을 길들이는 조마사가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저는 말을 길들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너는 말을 길들이는데 몇 가지 방법을 쓰냐? 3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말을 일로 가, 절로 가, 아니면 나와, 앉아, 뭐 뛰어, 이걸 시킬 때 회유의 방법을 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주는 거죠? 이거 주는 거지, 이거. 당근 주는 거예요. 말하는데 당근 줘봤어요? 해봤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좋아하죠. 난 당근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애는 처음 봤어요. 내가 먹고 싶어질 정도로 맛있게 먹어요. 말한테 당근을 주면서 일로 와, 절로 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말을 훈련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회유의 방법을 씁니다. 이거를 경에서는 유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연, 부드럽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때리지.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아네. 그럼 여러분이 맞는 이유는 회유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처음에는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면 강경이라고 돼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채찍이 채찍. 채찍과 박차죠. 뭐 이런 걸로 할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는 애는 회유와 강경을 번갈아 가며 씁니다. 회유와 강경을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쓴다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그죠? 당근 줬다가 말 안 되면 때렸다가 잘하면 당근 주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마사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도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감독님 아시겠어요? 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일 것까지는 있어요? 근데 죽인다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다른 애들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방법은요, 놀랍게도 죽인다였어요. 그래놓고 이 조마사가 반대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장부, 경의 장부라고 나와요. 대장부를 길들이는데, 다시 얘기해서 교육시키는데 몇 가지 방법을 쓰십니까? 나도 3가지를 쓴다. 첫 번째, 회유. 부드럽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강경. 꾸중하시는 거예요. 때리진 않으셨겠지. 부처님이 때렸다는 얘기 못 봤어요.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엄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꾸중하실 때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인과법을 설명하세요. 너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너에게 이런 일이 온다. 이거는 꾸중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리고 나서는 회유와 강경을 나도 똑같이 번갈아 가면 섞었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조마사가 부처님께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래도 교육이 안 되는 장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죽인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마사가 깜짝 놀래요. 아니, 불교에서는 살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죽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위의 3가지 방법으로도 길들여지고 교육이 되지 않는 비구들에게는 더 이상의 법을 설명하지 않고 그의 고민, 이 비구, 제자들의 고민과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제자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질문이 말을 안 듣는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 하나도 제가 교화를 못 시키는데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방법이 있죠. 학생들에게 알려줄 것은 바로 견해와 기억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법칙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3가지 방법을 당연히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을 다 교육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교육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노력했지만, 원했지만 따라와 주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다 끌어안는다? 그렇죠. 끌어안아야죠. 하지만 끌어안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통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서 잠시 시간을 좀 두시는 거예요. 뭐 죽이란 얘기 아니에요. 절대 또 보만 스님 죽인다고 했다고 또 죽이라고 그게 아니고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관심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아프지만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안 되는 친구를 끌어안고 그 친구를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 때문에 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려져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앞서서 누군가를 지도하는 사람은 1등은 1등대로 뛸 수 있게 두고요. 꼴찌는 꼴찌대로 따라올 수 있게 도와줘야지 꼴찌를 1등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이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안 됐을 때의 네 번째 이야기, 제가 벼력 자바암경에서 오늘 조마사의 비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친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에 의해서 새로운 기억들이 들어갔을 때 유튜버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왜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라는 깨달음이 들어갔을 때 그 친구는 새로운 견해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오늘 불교 심리학의 주제는 견해와 기억에서 비롯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교육하시는 그런 스승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수행하시고 공부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에 저희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고통 속에 살지 않고 가볍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손해본다라는 기분이 들어도 용기를 내시고 과감하게 우리 함께할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불교심리학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